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내일 2차 실무회의를 갖기론 했는데 이 성과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강공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을 보니 지지율 급락에 놀란 대통령이 반전의 기회로만 쓰려는 것 같다.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거 아니다며 이 민감한 주제도 모두 가져갈 분위기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무조건 가져간다는데요. 첫 소식 이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2차 실무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수회담의 준비가 더디고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한다 말만 하고 국민께 노쇼 회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의제에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사과, 최상병 특검, 거부권 제한과 추경 편성 등 3+1 의제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 의대 증원 등 거론되는 의제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병 특검은 전 국민 지원금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영수회담 의제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의제가 되었습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친명 당선인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인데 대통령실이 성의가 없다며 의제를 제안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진정성이 없다면 할 말이라도 다 하고 오자는 강경 기류가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청구서를 내미는 건 곤란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결론을 정하고 만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제에 구애받기보다는 일단 소통을 시작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회담 전 실무 협상에서 의제에 대한 확답부터 받으려는 기류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조건을 붙이는 그런 영수회담이 여태껏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요구사항 중에 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사안이 많다며 대통령이 여당을 무시하고 야당과 합의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요구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 뚜렷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게 맞지 않다는 반대 기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대하는 민주당 분위기 왜 이렇게 강경해지는 겁니까? 네,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1차 회동 이후에 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1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13조 원 추경 등 여러 의제를 제안한 반면 대통령실은 대부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의지는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23%를 기록한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23% 찍고 놀라서 영수회담 제안한 거냐, 사진 찍기 위한 쇼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용만 당할 수 있겠다며 우리도 강하게 나가자는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최상병 특검인데 무조건 관철을 시키겠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까? 네, 이 최상병 사건 제가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작업 도중 고 최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과정을 수사하는 도중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시켰다는 의혹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수사보고서를 올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 이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 날 보류를 지시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군검찰단은 공식 이첩이 아니라며 수사 자료를 당일 회수해 재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빼고 경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빼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서 국방부가 수사 자료를 회수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윗선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거든요.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면 일종의 블랙홀처럼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반면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 특검을 절대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2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이미 수사 중이라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며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고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면 수사 중인 모든 사안을 특검하자고 할 거라는 거죠. 외압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이유도 듭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수사가 아닌 기초조사일 뿐이라 외압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 사건이 되는 범죄는 군의 수사권이 아예 없다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한 항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의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가져가자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우리가 제안한 의제를 하나도 안 받아줄 분위기라면 굳이 대통령실 봐줄 필요 없다, 할 말 다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제 제안이 어딨냐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내일 2차 실무회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러다 영수회담 그냥 결렬될 분위기는 아닙니까? 네, 사실 이 만남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쪽 모두 만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대통령실은 야당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며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위상이 달라졌다. 이재명 대표도 국정 파트너로 위상이 올랐다는 걸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성과까지 낼 수 있느냐를 보면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성의를 안 보이면 이 대표는 할 말을 다 하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할 말 다 한 뒤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 탓을 하며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측이 내일 2차 실무회동을 가지는데 영수회담 날짜는 최소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내일 2차 회동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총선 참패로 어수선해진 당을 정돈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자리. 당에서는 중진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는 이철규 의원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주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감으로 주호영, 권영세 의원 이름이 많이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무게감이 큰 두 사람은 어수선해진 당을 관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관리 능력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고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주 의원은 주변에 나는 이미 2022년에 비대위원장을 한 차례 하지 않았냐고 한 걸로 알려졌고 권 의원 역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무총리와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로는 신윤 이철규 의원의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한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지내 당선인도 많이 알아 앞서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도로 친윤당 우려도 나옵니다.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친윤 유상범 의원은 과거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지 않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을 넘어 다시 출마할 경우 경선 없이 추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원내대표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할 기류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올 8월 연임하겠다고 나설 경우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당권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연임을 하는 분위기라 접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어차피 누가 나와도 이 대표를 이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명 후보로 거론돼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용진 의원도 당권 도전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유력합니다. 앞서 서영교, 김성환 의원 등 친명 의원들이 불출마하기로 했고 한병도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사실상 박 의원으로 낙점됐다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 한 사람만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거절한 오찬 이야기 같은데요.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네, 바로 1순위입니다. 많은 여당 인사들이 오찬 불발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불발 이후로 서로를 1순위로 챙기지 않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대통령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그냥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할 얘기 하든지 아니면 비대위원들을 그 자리는 뒤로 미루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반대로 대통령에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3순위였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1순위, 16일에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었고 같은 날 제안하긴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 한 전 위원장에게는 비서실장을 통해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여당에서는 어쨌건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이미 만남의 순서는 꼬여버렸으니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일 오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홍준표 4시간 만났으니 5시간 정도 꼭 술 없어도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커피 한 잔 해도 하루 종일 떠들어도 사랑스럽잖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오늘 낙선자들을 만났던데 쓴소리가 나왔어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습니다.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인사할 때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낙선자들이 쓴소리를 했어요. 네,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참석자들, 이 중도 설득이 선거 승패를 가른다.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지지층만 보고 가면 선거 필패라는 거죠. 수위가 높은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대통령과 친한 사람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장관들의 정책에 대통령이 디테일한 지시 안 하는 게 좋겠다. 소통을 강화하고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 저 쓴소리들을 들은 대통령은 뭐라고 했답니까? 네, 이게 윤 대통령은 의견을 내기보다는 경청했다고 하는데요. 쓴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출마 선언한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견을 보였어요? 네, 영수회담 의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예.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껄끄러울 거다 이런 건데 추미애 당선자는 올리자는 건가 보죠? 네, 정성호 의원의 주장이 엉뚱한 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듯합니다. 사실 이 국회의장 후보들 다 친명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후보 쪽에 마음에 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친명 후보들끼리 신경전도 아주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덕담이고요.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선거 때는 친명끼리 똘똘 뭉쳤었는데 국회의장 자리 앞에선 신경전이 불꽃 튀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대학병원에 주 1회 휴진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이 정부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휴진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사직이든 휴진이든 집단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주 1회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내실 있는 진료 유지와 과로사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압박하는 성격도 짙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의대 등이 속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과 사직을 결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의대는 21곳, 산하병원은 53곳으로 파악됩니다. 충북대가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개별 외래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주부터 상당수 병원이 주 1회 셧다운에 동참하게 됩니다.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는 예외라지만 병원별로 휴진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교수들의 번아웃 상황에 따라 휴진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의료 현장 이탈도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사직이 아니라고 급주기 시기로 하니까 저희 서울대 수뇌부는 5월 1일자로 사직합니다. 정말로 사직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행동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휴진과 사직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에 대비해 진료 유지 명령 등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김희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도 흔히 말해 셧다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환자 입원, 응급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외래 진료, 수술을 하루 쉬겠다는 건데요. 의료 공백 사태가 2달째 이어지면서 상급병원 의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설명입니다.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단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휴진을 하면 그럼 어때요?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갈까요? 네, 뭐 앵커분도 아시겠지만 대형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 공백 사태 이전에도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이후에나 진료 수술이 가능했죠. 대부분 상급병원에서 일하는 의대 교수들이 하루를 쉰다고 하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에겐 하루라고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2달, 석 달 뒤에나 진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관찰과 치료가 병행되는 암 환자들의 경우 제때 처치를 못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은 이번 휴진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한 번 쉬는 게 또 영향이 꽤 있군요. 그럼 정부는 뭐 대책이 있나요? 네, 일단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사 개인이 휴진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스케줄을 조절하고 병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직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휴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이 바로 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날이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당장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직서 크게 보면 세 곳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그리고 각 의대 교수 비대위인데요. 정부는 현재 사직의 효력, 그러니까 한 달 지난 후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경우를 대학 총장에게 제출된 사직서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0명 정도만 대학 총장에게 제출됐고 나머지 의대 학장 비대위에서 보관된 사직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대규모 의대 교수 사직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 2달이 넘어가는데요.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를 하고 정부도 이 부분만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시간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서 정상 진료가 어려웠는데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전공의의 빈자리에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고 지난 2월 말 계약률이 33%에 그쳤던 전임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완화 조짐이라는 건데 이 부분과 의대 교수들의 사직, 진료 축소 변수로 사태 해결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희태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의 경영 분리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1945라는 제목의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왜 1945라고 했을까요? 조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이른바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집안 싸움. 하이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이 담긴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이브는 프로젝트 1945라는 제목의 문서를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는 고소고발, 민사소송, 여론전 등의 소제목으로 민 대표의 계획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연도를 의미하는 1945라는 숫자를 민 대표의 독립으로 하이브 측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작성된 이 문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이슈와 하이브에 대한 불평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도어 부사장의 이메일에서 확보된 것으로 민 대표의 노트북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실현 가능성 없는 개인의 낙서 같은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출된 정보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오늘부터 노트북 포렌식 과정서 발견된 어도어 측 부사장의 개인 SNS 메시지도 감사에 들어갑니다. 재정적인 부분 등 추가적인 정황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하이브 측은 보고 있습니다. 팬들도 분노합니다. 오늘 하이브 사옥 앞에는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은 오늘 오후 하이브가 요청했던 감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하이브 측은 임시 주총 개최와 외부 투자자들과의 독립경영 발언 등 감사서 나온 정황들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이브는 답변서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내일이나 모레쯤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남성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순찰차와 구급차, 소방 차량 등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50대 남성 A씨가 30대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앞서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의붓딸을 덮쳤습니다. 이를 본 의붓아들이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에 3차례 찔렸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위층에서나 아래층에서 부부싸움 한다고 비슷하게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동한 거였거든요. 시작자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의붓아들 위에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도 무시하자 경찰은 A씨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 이제 칼에 찔린 상태, 이제 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칼을 버리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응하고. 경찰서에 압송된 A씨. 조사를 받기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아들과 딸이 있는 여성과 재혼했다 2년 전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들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다시 문을 연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공사를 한 건데요. 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3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2달 전 보수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칸 2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고 앞번호판은 영치당에 떼어졌습니다. 차 및 주차장 바닥을 보니 공사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차량이 서 있는 부분만 쏙 빼놓고 공사를 한 겁니다. 주차 라인을 훨씬 넘어 서 있는 탓에 접촉사고 위험도 큽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어느 한날도 아줌마가 나오다가 걸렸어가 자기 차하고 오래됐어요. 그 공사 그만도 한 달 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광양시가 주차장 보수 공사를 앞두고 방치돼 있던 차량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를 끝내 찾지 못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이 차량 자리만 놔둔 채 공사를 한 겁니다. 그 세워놓으면 법적으로 이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차는 그 전전 주인까지 찾아가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요. 공사를 거의 한 30일은 못했어요. 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오는 7월 10일 이후나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주택가에 숨어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되는 불법 방송을 통해서 도박판을 벌인 건데요. 장호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주택가 건물에 사복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나왔어요. 신분증 꺼내요. 신분증 다 핸드폰. 사무실처럼 꾸며놨는데 커다란 홀에는 대형 모니터가 달려 있고 테이블 위에는 현금 뭉치와 게임 카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른 방에선 마작하던 여성들도 적발됐습니다. 한쪽엔 건물 외부를 비추는 감시용 CCTV 화면도 보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판돈 수천만 원이 오가는 전문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로또 같은 번호 추첨 게임, 이른바 사설 파워볼을 영상으로 틀어놓고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몰랐죠, 그래서. 여기가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 경찰은 주택가에 숨어든 파워볼 도박장을 계속 적발하고 있지만 뿌리 뽑진 못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도박장 개설 폐쇄를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 방식이 비교적 단순한 파워볼은 주택가뿐 아니라 해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빠르게 번지는 상황. 저희 가족 입장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고 안전하게 수익 보러 가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이런 사이트와 플랫폼 서버는 주로 해외에 있다 보니 차단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사설 도박장과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고급 원목이라는 거를 강조하며 안마의자를 팔아오던 세라젬이 부당 광고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목이 아니라 합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장에선 프리미엄 원목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세라젬 매장입니다. 안마의자에 고급 나무 소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합니다. 원목, 프리미엄 원목이 국산 월락 국산이라는 거죠. 월락은 나무에 들어있는데요. 국산이 감세 제품입니다.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약간 피아노 재질 같은 그런 소재래요. 네. 좀 고급지게 만들어진 스타일이고요.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모델에 사용된 소재는 합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3월부터 1년여간 TV 광고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서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광고를 한 세라젬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장인어른께 세라젬 브랜드만 믿고 사실 구매를 해드렸는데 좀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실망이 좀 큰 상황입니다. 세라젬 측은 일부 현장에서 문구 교체가 늦어졌다며 곧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KTNG 전직연구원이 관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TNG에 2조 8천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초를 태우는 게 아닌 내부에서 열로 굽는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곽대근 전 KTNG 연구원은 자신이 관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발명했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KTN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부터 개발에 나서 시제품 특허를 출원했고 2007년에는 전자담배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KTNG가 후속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외 특허 출원도 하지 않아 2017년부터 해외 업체들이 유사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KTNG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건 10년 뒤예요. 이런 한 몇백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불렀는데 감사패만 하나 딸랑 주고. 그러면서 예상 수익에다 발명 출원 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손실이 84조 9천억 원이라며 이 중 2조 8천억 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달라고 KTNG에 청구한 겁니다. 소송 비용인 인지대만 9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은 특허 소송을 지원하는 해외 펀딩을 통해 조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TNG 측은 기술 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곽 씨가 발명한 기술은 현재 생산, 판매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단골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서 건강보험 급여비를 타는 치과가 적발됐습니다. 한 환자는 5년 동안 370번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는데요. 병원은 일부 환자에게 피해본 거 없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치과. 이곳을 10년 동안 이용한 A씨 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1년 동안 90여 차례 진료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겁니다. 해외여행 간 날짜, 그리고 남편이 코로나 격리된 날, 제가 뭐 수술 받아서 절대로 갈 수 없는 날, 이런 날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받은 날도 물론이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지난 5년간 A씨 부부 이름으로 각각 370번, 270번 넘게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루 이틀 걸로 계속 저희가 병원 가서 치과 마취하고 처방전 받은 걸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적반하장 태도만 보였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개인정보 조회했어요. 사모님한테 피해가는 건 없어요. 지금 다 사모님의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치과가 A씨 부부 등 환자들 명의로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 청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 부부 이름으로만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 급여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치과 원장은 환자들이 당일 예약한 건들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당국은 부당 수익 환수와 업무 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결혼식 많이 하는 계절인데요. 스튜디오 촬영에 드레스 대여, 또 메이크업까지 툭하면 웃돈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는 데만 10만 원을 내야 하거나 오전 6시 이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려면 11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결혼준비 대행업체입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상담은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예약 등을 묶은 스드메 중심으로 진행되고 웨딩 플래너를 통해 계약하게 됩니다. 1,500, 1,400은 될 것 같고 스드메를 묶는 이유가 뭐냐면 세팅 메뉴 같은 거예요. 스드메 비용은 이렇게 1,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를 보면 예비 신혼부부가 지출하는 스드메 비용만 500만 원에 가까웠는데요.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후 앨범에 사진을 더 넣거나 보정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를 수 있는 페이지가 한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50페이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추가됐던 걸로.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한 번 입어보는 데만 업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피팅 비용을 내야 합니다. 사실 옷 한 번 입어보는데 5만 원, 10만 원 드는 건 좀 부담되긴 하는데 지금 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가더라도 저희가 뭐 옷을 입어봤는데 돈을 내놔라 그러진 않잖아요. 오전 6시 전 메이크업을 받으려면 또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6시에 오시는 거는 55,000원이신데 5시 반에 만약에 일찍 오셔야 되시겠다라고 하시면 원래금 11만 원 발생되셔요. 정확한 가격 정보가 없다 보니 대행업체는 개인이 개별 계약을 할 경우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대관료가 한 800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 방문하셨을 때 그 절반 정도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플래너님이랑 하면요. 네네. 정부는 내년부터 결혼 품목과 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웃돈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분명 같은 차종인데 트럭도 됐다가 캠핑카도 됩니다. 이 설계 단계부터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변신 자동차의 시대, 정말 곧 다가옵니다. 김지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운전석만 있고 뒷부분이 빈 흰색 전기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빈 뼈대에 화물 적재함을 올리자 차체가 낮아 상하차가 쉬운 물류차가 됩니다. 현대차가 첫 공개한 목적 기반 차량 PBV 모델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자동차입니다. 완충 시 최대 317km를 달릴 수 있고 초급속 충전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차량 뒷부분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류차, 냉동차 형태 신차부터 출시됐는데 앞으로 경찰 작전차, 응급 구조차, 캠핑카, 이동식 간이농장 등으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이동하는 스마트팜, 찾아가는 애견샵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날 것입니다. 앞서 기아도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미국 CES에서 내년 출시할 PBV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사무실도 되고 캠핑카도 되는 다목적 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PBV 개발 경쟁에 한창입니다. GM은 이미 물류기업 페덱스의 요구에 맞춰 제작한 전기밴 500대를 공급했습니다. 토요타도 지난해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고 선반이나 캠핑 장비도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맞춤형 차를 선보였습니다. 기초 프레임을 하나 설계해놓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적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나 제작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다. 전 세계 PBV 시장은 2030년 2천만 대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초대 임무본부장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존 리가 내정됐습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연봉이 2억 5천만 원, 대통령을 제외하고 공무원 중 가장 높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 나사 고위 임원이 내정됐습니다. 임무본부장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총괄합니다. 정부가 이 직책에 대통령급인 연 2억 5천만 원의 보수를 책정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보다 1억 원가량 많고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받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됩니다. 나사와 백악관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국제적 고위급 네트워크는 임무지향적 프로젝트 중심인 우주항공청 임무본부를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존 리 내정자는 30년간 백악관과 나사에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를 이끈 우주산업 전문가입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미국인인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도 허용하면서 발탁된 겁니다. 3천만 원 이상 직무 관련 주식을 팔아야 하는 주식 백지 신탁 의무도 제외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는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차장에는 노경원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우리 위성기술이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3년 뒤엔 11개 위성이 함께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가안보 위기와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임종민 기자입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켓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우리 시간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에서 한국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1호를 실은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Expected payload deployment. Fantastic news there from Mission Control. NeonSat-1 has been deployed. 오후 2시 13분과 오후 3시 44분, 지상과의 양방향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네온셋은 100kg 미만의 소형 위성입니다. 오늘 발사된 1호기에 이어 2026년과 2027년 각각 5개를 발사해 총 11개 위성이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중대형 위성은 3, 4일 주기로 촬영 가능했는데 위성이 때를 지어다녀 더 넓은 지역을 더 자주 찍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 지역으로 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형의 변화, 식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리하고요. 여러 대를 동원을 해서 재난재해 발생은 빠른 촬영이 가능한. 오늘 발사된 1호기는 6개월가량의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국가 니카라과가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철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경제난 때문이라는데 친서방 국가들의 공간부터 하나둘 폐쇄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중미 국가 니카라과의 한국 주재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취재진이 찾아갔더니 대사 혼자 남아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You're the ambassador. You're the ambassador. I'm so sorry. Oh. Sorry for the mess. 공간 철수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What is the actual reason that you embassy of the Nicaragua is actually being removed from this country? Maybe later we can talk.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주한 니카라과 대사의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니카라과 정부가 본국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한국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대사 임명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폐쇄 시기는 다음 달 초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인근 국가 주재 대사가 겸임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2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니카라과는 1997년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주한 대사관을 폐쇄했다. 2014년 재개설한 바 있습니다. 중미 대표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는 미국 등의 경제 제재로 최근 미국 영사관 4곳과 독일, 영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공간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과는 상호 대사관 개설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사 파견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본 자민당 아소다로 부총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주요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잇따라 트럼프를 만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중절모를 쓴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 들어오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Very popular man, you know that, right? Well, he's a highly respected man in Japan and beyond. 두 사람의 만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1시간 회동 뒤에는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정부와 관계없는 개인 활동이라고 밝혔지만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한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분주합니다. 최근 헝가리 총리와 영국 외무장관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폴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바이든 패싱과도 같은 일부 국가 인사들의 행보에 바이든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We'll teach Donald Trump and extreme MAGA Republicans a valuable lesson. 2달 전 미국을 방문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 행사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만나고 떠나자 아르헨티나 주미대사가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에게 미 선거에 개입했다며 항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각국 외교 라인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트럼프 재집권 시 대비를 동시에 노리고 사전 로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해서 고층 TV타워가 두 동강 났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하기 전에 전쟁 주도권을 쥐려는 걸로 보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긴 첨탑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250m 높이의 TV타워가 두 동강 난 겁니다. 러시아는 이날 하르키우 공격에 이어 다음 날은 남부 오데사와 중부 체르카시 등 전역에서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Громкий хлопок, вибрацию. Все. Ну, шли разрушения у родителей, шли разрушения, паника. 특히 오데사에선 아파트가 파괴돼 어린이 4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Повысим интенсивность ударов по лог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ам и базам хранения западного оружия.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т реша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до полного достижения.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습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본격 개시되면서 러시아가 그전에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고 AP 등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예산안 통과에 앞서 1조 3천억 원대 규모의 무기를 보낼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verything we can to lean forward to be able to provide additional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as quickly as possible. 영국도 8천억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체조 선수 대표팀 주치의가 30년간 수백 명의 선수와 환자를 성폭행해서 175년형을 선고받았죠. 미국 연방수사국이 늑장 수사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1,900억 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Sir, you do not deserve to walk outside of a prison ever again. 30년간 선수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 175년형을 선고받은 전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레리 나사르.
피해자만 330명에 이르는 그의 만행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연방수사국 FBI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법무부는 FBI가 피해자들에게 총 1억 3,870만 달러, 우리 돈 약 1,909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선고가 2015년에 들어왔지만 그가 법정에 선 것은 3년 뒤로 피해자들은 2022년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를 했다며 F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I blame Larry Nassar, and I also blame an entire system that enabled and perpetrated his abuse. 미 법무부는 내사 결과 실제 기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고 피해자 진술을 들은 요원이 2년 동안 진술서도 안 썼으며 그 사이 70명의 여성이 추가 피해를 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I'm especially sorry that there were people at the FBI who had their own chance to stop this monster back in 2015 and failed. FBI는 부실 조사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가운데 AP 등 외신들은 조사기관의 안일한 생각이 늑장 대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각구입니다. 한강 위에 떠있는 수상 호텔과 사무실이 생깁니다. 서울시가 한강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6,900만 명이 찾는 한강공원. 하지만 유람선이나 보트 등 물 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90만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5,500억 원을 투입해 그동안 비어있던 한강 수상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한강 물 위에 숙박과 사무공간, 레저시설 등을 조성해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일상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강 수면 위에 둥둥 떠있는 4층 높이의 호텔도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강대교에 있는 직역 카페도 호텔로 바꾸고 수상 사무공간도 조성됩니다. 오는 10월부턴 수상 출퇴근 수단인 리버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여의도에 서울항을 만들고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까지 물길을 잇습니다. 이촌과 잠실에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를 만들고 케이블 수상 스키장 등 수상 레저 활동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특별한 날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 수상 활성화 사업으로 6,800명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매년 9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국이 119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35년 동안 이어진 복원 사업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관을 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힘이나 신명의 도움 덕분입니다. 사모 관대를 갖추고 화성행궁의 완전 복원을 천지신명과 정조대왕께 고합니다. 1789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하면서 건립한 화성행궁은 조선시대 지방궁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제 침략이 본격화된 1905년부터 전각 대부분이 헐렸고 학교와 병원 등이 들어서며 원형을 잃었습니다.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비롯해 482칸을 복원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우화관과 임금의 음식을 준비하던 별주까지 복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화성행궁은 복원 사업을 시작한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완전한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훼손된 1905년을 기점으로는 무려 119년 만입니다. 여기 초등학생 때부터 왔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넓어진 것 같고 옛날 모습처럼 복원을 해두니까 그 시절로 뭔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성행궁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봄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입니다. 반짝 떨어졌던 기온도 다시 오를 텐데요. 서울 기준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6도 이상 높겠습니다.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부분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가시거리가 200m로 시야가 무척 좁아집니다.
한편 동쪽 지방은 황사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지역은 날씨가 좋아도 산책은 저녁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1도 안팎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토요일은 최고 28도, 일요일은 29도로 7월만큼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또다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자의 제보는 그 무엇보다 생생한 뉴스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부터 싹 바뀐 채널A 홈페이지 그 첫 페이지에 시청자 제보를 받는 소통 창구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겪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감동적인 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뉴스의 출발,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